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전문가로서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 소설을 국내 최초로 혼자서 완역한 분입니다. 김정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강명의 인생책 초대 손님 김정아 박사는 국내 최초로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을 모두 번역한 도스토옙스키 전문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죄와 벌을 접한 순간 도스토옙스키의 세계에 매료되어 원래 꿈이었던 법학도의 길을 접고 문학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해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슬라브 문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방대한 분량으로 완독부터가 쉽지 않은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4작품을 10년에 걸쳐 모두 완역했는데요. 이 업적을 인정받아 러시아 정부가 자국 문화확산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푸시킨 메달에 내년도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김정아 박사는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 번역이라는 대업을 완수하는 동시에 패션 기업 스페이스눌 대표로서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까지 병행하며 많은 이들의 놀라움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도선생님 전도사 김정아입니다. 아, 도선생님 전도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도 일도 바쁘시지만 또 이제 작가로서 패션 사업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선생님 전도를 오늘 1부에서 한번 해보고 나머지 이야기는 2부에서 내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께 인생책을 먼저 3권 혹은 4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당연하게도 도선생님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데니엘 키스의 엘전원에게 꽃을, 그리고 안톤 체호프의 반카와 우수를 골라주셨습니다. 저희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이야기를 이제 길게 나눌 건데 다른 두 책에 대해서도 박사님 설명이 듣고 싶네요. 엘전원에게 꽃을 저도 좋아하는 작품인데 제가 읽을 때에는 이제 번역사가 여러 종류인데 생쥐에게 꽃다발을 이라는 제목으로 읽었어요. 어떤 책인가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이가 셋입니다. 네. 근데 아이 학교에서 이렇게 리딩 리스트가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요즘 엄마들처럼 학원을 알아보고 이런 거 일도 없고, 보낸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해주는 게 있으면, 그게 학교에서 나눠주는 독서 목록을 다 같이, 제가 다 읽어요.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물어봐요. 이게 뭐에 대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정교하게 이제 물어보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해주는데 그게 유일하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학부모로서. 자녀분과 독서 토론을 하시는군요. 거의 그런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나온 그 리딩 리스트 독서 목록 중에 하나가 엘전원에게 꽃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기대 안 하고 읽었죠, 저는.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뭔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펑펑 울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끝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죠? 너무 똑똑해졌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안 똑똑해지는 다시 이제 발달 장애인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저는 마치 백치를 보는 듯한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를 읽는 듯한 느낌? 그 결이 비슷한. 그래서 굉장히 막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진짜 엉엉 울었더니 이제 저희 아들이 뭐 때문에 그러지? 이러고서 이제 다시 한번 읽게 되고 아직도 그 책을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한 20대쯤 읽었는데 초등학생용으로도 초등학생한테도 초등학교 5학년 네, 권장도서예요. 하긴 또 못 읽을 건 없겠다 싶습니다. 네, 맞아요. 내용이 이제 어떤 발달 장애인이 과학 실험의 대상이 맞아요. 돼서 점점 머리가 좋아지고 나중에는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좋아졌다가 맞아요. 천재가 되죠. 네, 천재가 됐다가 다시 약효가 떨어지면서 다시 발달 장애인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인데 네. 그 과정 중에서도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이가 IQ 68에 네. 이제 발달 장애인이죠. 근데 너무너무 똑똑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IQ 68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네.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가식이라든지 실제로 네. 그들은 그 뒤에서 이 찰리죠. 네. 찰리를 막 킬킬거리면서 웃고 조롱하고 네. 그런데 그게 이 친구한테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엄청나게 똑똑해진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네. 어떤 사람은 돈을 훔치는 것까지도 보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기만이라든지 잔인함, 잔혹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네. 고독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사랑에도 잠깐 빠지지만 네,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진 않지만 결국 이 사람이 계속 일기를 쓰잖아요. 자기가 네. 그게 남아있는 지능이 남아있는 동안 내가 지금 지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일기를 쓰는데 그때의 그 심정들이 네. 너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네. 그렇지만 찰리가 끝까지 가져갔던 게 사랑이에요. 네. 사랑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모든 결이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랑 저는 너무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둘 다 좋아하는 소설인데 연결해 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체호프의 반카와 우수는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 단편들이죠? 굉장히 짧은 단편이어서 제발 부탁이니까 꼭 읽어주세요. 네. 진짜 한 5페이지 정도 되나? 네. 근데 이게 저는 체홉이 두 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실주의 극작가로서의 체홉이 네. 있고 또 하나는 단편 작가로서의 체홉이 네.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주의 극작가로서의 체홉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희곡의 무슨 이렇게 맞습니다. 네, 희곡의 아버지쯤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연 거죠. 왜냐하면 네. 극이라는 거는 연극이라는 건 극적이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극적이지 않은 극을 이제 열어 보인 거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극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체홉은 그 단편 작가에 그냥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경지. 네. 정말 모범이자 모델. 네. 그러니까 오헨리를 비교를 자꾸 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헨리는 저기 밑에, 저기 밑에 있는 단편 작가로 봤을 때. 네. 여기서 보면은 반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원래 이반이에요. 반가의 이름이. 원래 네. 이름이 이반이고 그 이반을 되게 어린애를 부를 때나 약간 하대에서 부를 때 우리가 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같은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반가가 9살 소년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 시골에서 이제 고아예요. 근데 네. 시골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던 고아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그 구두공집으로 연습 수도생 뭐 이런 걸로 보내요. 네. 근데 거기서 얘를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맨날 때리고 맨날 욕하고 뭐 막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몰래 그거를 종이하고 펜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께. 네. 저를 꼭 데려와 주세요. 제가 너무 괴로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리고서 다 몰래 써요. 그것도 만약에 들키면 또 맞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잘 접어가지고 얘가 이제 그 봉투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기억나시죠? 아니요, 저 사실 반카 못 읽었습니다. 오케이. 5페이지 꼭 읽어보세요. 네.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몰래 막 눈치를 보면서 썼어요. 네. 근데 봉투에 우리가 이제 주소랑 뭐 우편번호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 봉투에 이제 뭐라고 썼겠어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그리고 그거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갈 줄 알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갈 줄 알고 그게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얘는 추후에 의심이 없어요. 네.
이게 할아버지가 당장 데리러 올 거다. 네. 그런데 우리는 독자는 그걸 알고 있죠. 네. 절대로 할아버지는 올 수 없다는 걸. 그 편지가 할아버지한테 도착하지도 않을 거고 설사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준다 하더라도 네. 이 할아버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5페이지짜리인데 이 막판에 이렇게 한 방 후벼 파는군요. 바로 독자를. 그게 단편의 최홉 단편의 네. 그 힘이에요. 단편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김정하 박사님의 인생책 엘전원에게 꽃을 그리고 반카, 우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책 중의 인생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고등학생 때 읽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고등학생 때는 죄와벌만 읽었습니다. 죄와벌을 읽으셨고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접하시게 되신 겁니까? 원래 저희 때는 그 학력고사인가? 그거를 보고 나면 네. 논술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논술을 보려면은 그 클래식을 명작들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리딩 리스트가 독서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와벌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딱 읽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도저히 저는 연민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도끼살인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고 저는 소냐의 아버지. 소냐의 아버지요? 술꾼. 네, 술꾼이고 알코올 중독자. 자기가 너무 무능력하고 그죠? 네. 답 없죠? 네, 답 없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냐가 몸을 팔러 나가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이제 부인이 데려온 다른 의붓 형제들이죠. 소냐에게는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얘가 몸을 팔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아버지란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소냐가 몸을 팔아서 번 그 돈까지 가져가서 술을 마시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 연민할 수 있는 이 작가는 대체 누구냐. 이게 중독자 심정은 중독자가 잘 안다고 도박 중독자를 가지고 그런 걸 좀 쓴 거 아닐까요? 쓰면서 그래 도박 중독도 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도 선생님 좀 그런 마음으로 쓰신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 답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찾았어요. 그렇군요. 그거는 나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와벌을 고등학생 때 읽으시고 이제 법학도의 길에서 그걸 꿈꾸시다가 러시아 문학이다. 네, 맞습니다. 노문학과로 전공을 가셨고 그럼 아마 대학 때 이제 필수 도서였겠군요. 이거는 대학 때 원어 강독을 합니까? 대학 때 원어 강독을 하지만 이렇게 긴 작품을 원어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그만둘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러면 이제 수업 과정으로 읽으신 건 아니고 그냥 그 대학 다니시면서 읽으신 거고요. 워낙 도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순서대로 읽으셨나요? 죄와벌, 악령, 백치, 죄와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그때는 제가 중구난방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 4대 작편을 번역할 때 실제로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그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죄와벌과 까라마조프니까 그걸 먼저 번역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의뢰를 받았는데 제가 단칼에 노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도 선생님의 그 사고와 사상의 발달 체계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그 도 선생님의 개인사,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따라가면서 그 결을 따라가면서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를 했죠. 근데 노를 하기를 정말 잘했고 그 결을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이제 읽어나가고 순서대로 번역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필했을 때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한국어로 옮기시는 그 과정. 그 과정에 또 이제 번역가의 감정선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나누게 될 대화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은 게스트가 인생책을 어떻게 읽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경우 결말과 반전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고전입니다마는 형식이 일단 살인범을 쫓는 추리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법정 드라마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진범이 반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말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건너뛰고 이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온 새 버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다 읽으신 다음 내일 2부를 찾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인생책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꼽아주셨죠. 네. 박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쪽이니까 한 30초 정도. 네, 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네. 너무 간단해요. 실제 눈에 보이는 줄거리만 본다면 그루신카라는 한 여자를 놓고 네. 그 피오도르 까라마조프라는 아버지가 네. 그 아들 드미트리하고 막 싸우는 네. 여자 하나 놓고 막 싸우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살해가 돼요. 아니 지금 이 여성을 놓고 아버지랑 아들이 그렇습니다. 내 여자다 하면서 싸웠단 말입니까? 그루신카라는. 막장 가문이네요, 일단. 네. 상당히 막장이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러시아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애매하고 중간에 있는 거를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잘 표현된 책이고 네. 그 러시아성이라는 것 자체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한 거예요. 네. 우리로 봤을 때 중용 이런 거 안 칩니다. 중간은 없다. 중간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불같이 사랑해요. 네. 이 여자를 불같이 사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살인이 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네. 나중에는 그 살인자가 실제로 살인을 벌인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생아 스메르자코프고 그 사람을 사주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둘째 아들 이반인 거죠. 네. 진짜 일단 그 아버지 퓨도르 까라마조프는 사생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만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도, 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형제들인 건데,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 맞습니다. 어머니가 다르죠? 첫째랑, 네. 첫째가 다르고, 네.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가 같죠. 네. 근데 이 첫째 아들이랑 이 아버지랑 성격이 불같다는 점이 아주 비슷한 점인데, 아주 탐욕스럽고, 근데 여성 한 명을 놓고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된 말로 하면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네, 진짜. 아들이, 저 영감탱이 내가 어떻게 한번. 맞습니다. 해버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긴 돈이 없고. 네. 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감탱이 퓨도르는 돈이 많죠. 네. 근데 이 그루신카는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여자로 비춰지죠. 다른 사람들 눈에.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미워하는 거고, 네. 더 싫어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되면서.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 전개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게 네. 간단한데 실제로는,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보면 네. 그게 그 세 형제 플러스 스메르자코프 네 형제를 통해서 네. 굉장히 인간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렇군요. 네. 흔히 이제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이다, 5대 장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왜 그중에 단연 최고 걸작인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죄와벌로 인해서 조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고 네. 그다음에 조 선생님 작품을 다 읽었지만 이제 번역하기 전에 네. 그냥 뭐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뭐 일어로도 읽고 다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읽었지만 제가 그래도 조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백치였어요. 조 선생님도 자기 작품 중에 가장 그쵸.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본인이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뭔가 예수의 삶을 한번 내가 다시 표현해보고 싶다. 미가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어마무시한 명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도스토옙스키가 그 다음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하나 나와요. 네. 뭐냐면 인류의 가장 중요한 네. 아니 유일한 존재 법칙은 연민이다. 사랑이다. 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도스토옙스키가 고민하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네. 그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뭐 개성, 장점, 뭐 위대함 이런 건 뭔가요? 제가 번역을 하기 전에는 네. 백치가 저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번역과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그쵸. 번역은 작가와의 대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와의 대화를 하면서 도 선생님 왜 대체 이 단어를 도 선생님이 좋아하신 단어가 있어요. 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맥락이 다른데 계속 이 단어를 쓰셨습니까? 네. 또는 도 선생님 이 에피소드를 쓸 때 너무 가슴이 아프셨군요. 막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요.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쓸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읽으면서 쓰다 보니 제가 챕터 5, 그러니까 5장을 번역할 때는 네.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5장이 혹시 어떤 내용이죠? 이게 12챕터로 돼 있어요. 네네. 12챕터라는 것은 그 12사도, 예수의 12사도를 상징화하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챕터 중에 5장, 6장, 7장. 그 중에서도 5장, 6장이 중심 챕터잖아요. 5장이 혹시 대신문관이 나오는 맞습니다. 챕터인가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네, 그 유명한 대신문관 챕터가 5장입니다. 그 5장의 제목이 2반 챕터예요. 2반. 그렇군요. 네. 저희 아마 청취자분들은 약간 뭐 대신문관을 모르실 텐데, 그 에피소드를 모르실 텐데, 대신문관도 이제 말하자면 뭐 책 속에 들어간 뭐 짧은 우화인 맞습니다. 셈이잖아요. 대신문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대신문관을 설명하기 전에 네. 거기서 제가 2반, 그러니까 왜 5챕터를 번역하면서 제가 존재의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그랬었냐면 네. 제가 이 챕터를 정말로 번역할 때는요. 한 달 내내 울어가지고 이 하얀 눈동자가 결한 흰자처럼 돼가지고 네. 이게 웬일이냐. 나 지금 눈물면 안 된다. 이거 끝내고 멀어야 된다. 이거 정말로. 뭐 황반변성 뭐 이런 거 아닌가 혹시 막 이런 걱정을 좀 하셨겠군요. 네. 그래서 정말 눈이 머는 줄 알았고. 번역가들 진짜 진지한 직업병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많이 울어서 흰자가 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도 처방을 받았지만 4주 동안 울지 마라. 이런 처방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근데 왜 그랬는고 하니, 네. 원래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저 두꺼운 책이 네. 그 일부였잖아요. 그렇죠. 네. 저자가 밝히고 있어요. 작가가. 시작할 때 네. 나오고 시작할 때 이 책은 어느 수도사의 전기다라고 나오는데 맞습니다. 책이 끝날 때까지 그 수도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1부로 계획이 돼 있었고 2부를 쓸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1부 속에서는 플롯상의 주인공은 실제로는 드미트리고 네. 사상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이반 까라마조프 맞습니다. 둘째 아들. 네. 네. 그러면 실제 알료샤는 모이 모두 슈게로이. 그러니까 나의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절대로 네. 모이 게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나의 미래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 2부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2부가 사실은 이제 1부하고 2부 중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2부이고 2부에서 알료샤가 어떤 큰 사상을 펼치든 큰 일을 할 건데 그는 어린 시절에 이런 걸 겪고 이런 걸 목격했다. 굉장히 위험한 무신론자 형이랑 대신문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논쟁을 벌였고 맞아요. 큰 형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걸로 재판을 받은 거고 이 알료샤라는 진짜 주인공을 말하자면 뭐 빌드업하는 단계 책이 일부인데 그런데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도 선생님 말을 따라가면서 2부가 이제 쓰여지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는 도 선생님이 이거 쓰시고 나서, 이제 2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챕터 5, 그러니까 5장을 번역하면서 저는 도 선생님이 이게 마지막 책이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2부는 없을 거라는 걸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왜 확신을 하냐면, 예. 5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신에 대해서 네. 왜 네.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네. 항거를 하고 저항을 하죠.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신에게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는 고해성사 같다는 생각을 제가 확신을 들었어요. 네. 그게 이유인즉슨 거기에 나오는 가장 큰 이제 그 철학이 뭐냐면 이반 까라마조프가 얘기를 하죠. 나는 신이 있다고 인정해. 네. 왜? 나는 3차원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네. 신은 4차원적인 존재여서 네. 나는 그게 있다 없다를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다고 받아들여. 네. 하지만 신이 만든 이 세상을 초대장을 나는 거부하겠다. 왜? 네. 왜냐하면 왜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반 카라마조프는 거기서 아마 제 기억에 그 어린아이들이 학대받는 거를, 네. 어린아이의 네. 이노센트한 그런 완전히 순진무구한 그 아이들이 흘려야 되는 눈물이 네.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네가 약속한 네. 그 천국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라면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그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이고 사실은 이반한테 설득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한테 설득이 그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지옥이 아이들이 그렇게 죽도록 학대당한 마당에 지옥이 뭘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나는 그 초대장을 정중히 거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거는 이반이 거기까지만 설명을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네. 눈물이죠. 예. 눈물 한 방울. 그것 때문에 이반은 천국으로의 티켓을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조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기독교 사상으로 봤을 때. 사상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도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있죠. 뭐 그 동정 마리아. 한 분이 있었죠. 예수님. 네,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네.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죄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죠. 뭐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래서 뭐 저희들의 원죄는 뭐 이렇게 뭐 구세주를 통하여 그렇죠. 네, 하는 뭐 이렇게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고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굉장히 독실한 네.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그리스 정교 신자였으니까 그 얘기를 펼치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그 원래 번역하기 전까지는 그냥 네. 이반의 사상에 그냥 매료된 그 정도였지만 네. 저는 여기서 도스토옙스키의 정말 절규를 들었어요. 네. 뭐냐면 이 이반은 어린아이의 눈물 그 한 방울 때문에 네.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반환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들은 도 선생님의 목소리는 네. 우리는 그 한 방울의 피가 아니죠. 그 무고한 완벽하게 아름다운 네. 그 그리스도의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해서 그 마지막 한 방울에 정말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한 방울에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네. 다 흘리게 하는 거였는데 그 마지막 모든 피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게 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이 도스토옙스키 도선생님의 절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도 이반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게 그 전에 스타브로긴이라든가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있습니다. 아, 있는 건가요?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있지요. 아,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되게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네네. 하고 뭐 스타브로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반 카라마조프는 이 소설 뒷부분에서 굉장히 자기 목소리로 수백만 광년을 걸어서라도 구원을 받고 싶다는 네, 이야기를 해서 훨씬 더 그 앞에 뭐 스타브로긴이나 뭐 스피드리가일로프보다는 좀 더 좀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번역가 김정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장을 번역하실 때 한 달 내내 눈물을 쏟으셨다. 그리고 5장 내용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우화가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 둘째 아들 이반 카라마조프가 이 이반 카라마조프는 무신론자이고요. 이제 셋째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이 미래의 주인공 알료샤에게 내가 최근에 소설을 하나 지었어라고 하면서 서사시를 하나 지었어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책 속의 책입니다.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주인공이 대신문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번역을 하시다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것도 네. 역시. 대신문관 어떤 내용인가요? 대신문관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마녀 재판이 있고 막 이럴 네. 때예요. 엄청 네. 심하게. 이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합니다. 네. 근데 그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대신문관이 그를 잡아오게 하죠. 네. 그래서 잡아와서 이제 감옥에다 넣습니다. 네. 밤에 대신문관이 찾아가요. 네. 그래서 대신문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대화라고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건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대신문관이. 너는 네가 옛날에 와서 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자격이 없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 왜 왔냐. 네. 오지 마. 네. 너는 수천 명을 위한 사람들의 지도자이며 신이지만 네. 나는 그 수천 명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네. 그런 지도자야. 네. 그러면 수천 명이라는 거는 너에게 거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신이나 마찬가지야.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너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네. 그럼 나는 이 사람들에게 죽음 너머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알지만 네. 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위안을 주기 위해서 너의 이름으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네. 얘들에게 잠시 동안 위안을 주는 거야. 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고전 걸작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누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불온하고 불경스럽게 들리는 내용이겠네요. 교회 지도자가 그렇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 왜 왔어? 왜 왔어? 오지 마. 필요 없어. 우리 예수 필요 없어. 마치 이제 거의 뭐 교황님이든 뭐 이런 분이 추기경이 그런 급의 얘기를 하는. 근데 그 논리가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워낙 글을 잘 쓰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막 설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닐까? 가장 큰 거는 거기서 네. 요점은 그거예요. 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인류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선물로 줬지만 네. 이 자유의지는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 버거워. 네. 너무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네.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다 결정을 해주면 결과도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결정을 하면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것, 이 자유의지, 너의 선택의 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의한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거죠. 네. 근데 너는 그걸 질 수 있는 몇천 명의 그 신인 거고 네. 나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의 그 지도자인 거야. 이 이반 카라마조프 혹은 뭐 그 앞에 이제 악령의 스타브로긴이나 키릴로프 네. 또 스비드리 가일로프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들의 사상을 믿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하하. 아 아닌가요? 하하하. 그 도스토옙스키는 끝까지 네. 치열하게 회의하고 네. 의심하고 사유하고 그런 신자였어요. 그것도 네. 역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역시 굉장히 두터운 믿음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냐 같은 믿음, 태어나면서부터의 그런 믿음도 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네. 도스토옙스키처럼 그렇게 회의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고 반항하고 네. 이런 믿음의 이런 과정의 끝에서 오는 그 믿음 역시 저는 거기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박사님 오시면은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 책 읽다가 무신론자 된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베르 까미가 네, 대표적인 것 같고, 네. 까미가 뭐 이렇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연극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반 연기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까미 시지프 신화에 보면 네. 뭐 키릴로프, 키릴로프가 한 챕터로 맞아요. 이제 써 있기도 하고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많은 작가들이 좋아하는데 공교롭게 무신론자 작가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반 카라마조프가 알료샤에게 던지는 굉장히 질문들. 이 신자 입장에서는 아주 고약한 질문들, 너무 받아치기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왜 신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지? 왜 구원을 받으려면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눈물이 필요하지? 그런 신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득이 됩니다. 지금도 뭐 리차드 도키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도스토옙스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네, 현대 논리적인 무신론자들의 이론을 거의 이제 그렇죠. 도스토옙스키에서 따오는 거죠. 네, 도스토옙스키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건데,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반 카라마조프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위험한 사상을 품고 있고, 그 사상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메르자코프에게 그 사상으로 감화를 시켜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예, 모든 것이 허용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라고 뭐 안 되겠는가. 예, 이걸 진지하게 믿은 그 결과를 이반이 감당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악령의 키릴로프처럼 우리가 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금지돼 있고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신을 죽여야 된다. 이런 이론을 악령에서는 인신론이라고 주장을 하던가요? 이런 걸 펼치는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그 사상 중에 하나고, 악령이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령은 그렇게 처음에 도스토옙스키 초심자가 읽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작품이다. 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런 사상을? 악령의 키릴로프의 사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장 작가님께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인물이기도 하고, 키릴로프의 인신론이라는 것은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키릴로프는 이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면 거기서 그거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내 위에 지금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떨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않죠. 떨어지는 그렇죠. 순간 바로 죽어버릴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플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생각 속에 고통이 있는 거지, 그 집채만한 그 바위 속에는 고통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 속에 고통이 있는 거지, 그 바위 자체에는 고통이 없다는 거죠. 키릴로프가 그래서 희한한 논리를 펼치죠. 그걸 제일 처음에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명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파간다적인 죽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웅적이고 그런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은 곧 신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신이라는 걸 우리가 발명을 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이 곧 신이다. 인간이 신이 된다. 그래서 인신론이에요. 키릴로프의. 그런데 그러자면 거기서 이제 그 대화 상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이 똑같으면,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가니까 삶과 죽음이 똑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똑같다는 것을 자기가 그 터득한 바로 그 순간에 시계를 맞춰놓죠. 그래서 시계가 멈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처음에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죽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론적인 자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키릴로프는 그게 자기의 어떤 의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죠. 왜냐하면은 나는 그 무시무시한 사상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내가 실천하는,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퍼스트 펭귄이 되어줘야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된다는 거죠. 다. 그러자면 거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고. 그러면 그의 죽음, 이 모든 그의 이론을 천명하는, 그의 이론의 천명으로서의 그 자살 행위는 굉장히 영웅적이어야 되죠. 그렇죠. 너무 멋있어야 되죠. 악령에서 근데 키릴로프가 죽는 장면은 그렇게 영웅적이지는 않죠. 영웅적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왈왈 죽음보다 정말 왈왈 죽음보다 못한 죽음이고, 한번 하려다가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뭔가 너무나 처참한 죽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자연사도 아니고 살해당하는 것보다 더 추악하고 더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의 이론과 그의 이론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간극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그럼 키릴로프가 한 말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허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이론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고 네. 그 이론 자체가 그의 죽음 자체가 그의 이론의 명백한 허위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이반 까라마조프도 죽지는 않지만 죽습니다, 나중에. 거의 죽든가 실성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죽음에 가까워져 있고 죽는다고 죽을 봐야 것 같이 나오죠. 네. 네.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거 역시 이런 위험한 생각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 맞죠. 삶과 거리가 있는 사상이다. 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도스토옙스키가 슬라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모든 사상들은 다 서구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서구에서 넘어오는 그 사상들은 네. 정말 러시아적인 그런 우리의 형제애, 그다음에 이런 사랑, 네. 헌신 이런 것들을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서구에서 온 사상이랑 장난치지 마. 네. 그 소리가 극명하게 나타난 게 악령이에요. 다 죽잖아요.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서구 사상에 오염되는. 맞습니다. 서구 사상에 오염되면 다 이렇게 호환 마마보다 더 위험한. 그렇죠. 다 네. 죽죠. 그런 서구 사상에 오염되어 다 죽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군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왜 미국에서 뭐 이럴 때는 뭐 러시아가 뭐 악의 축이니 뭐 악의 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도스토옙스키의 얘기 있어서 정말 악의 축, 그 축 중에서도 진짜 심각한 그 악의 축은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도 선생님의 그 작품을 보면 네. 아메리카와 조금이라도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 그런가요? 네. 다 죽습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뭐라고 했어요? 너 아메리카로 가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라스콜리니코프한테 너 네. 아메리카로 가라고 해요. 시베리아로 가지 말고. 네네. 시베리아는 구원의 길이었고, 네. 아메리카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하러 가면서도 너 네. 어디 가니 그랬더니 나 아메리카로 가. 이렇게 얘기했죠. 도스토옙스키에 있어서 진정하게 자기가 거듭나는 곳은 네, 시베리아예요. 네, 신대륙이 아니라 시베리아로 가서 네. 거기서 형무소에서 이 고난을 맞습니다.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요거 하나만 마지막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현대 독자들에게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좀 궁금합니다. 이게 나온 지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더 언급하는 맞습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네. 더 이렇게 여러 고전으로 뭐 찾아가는 거야 사람들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겠습니다만 맞아요. 계속 언급이 되고 뭔가 여기서 지혜를 찾았다 힘을 찾았다 하는데 저희가 이 책을 지금 읽어야 하는 이유 혹은 이 책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2025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뭘까요? 결국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네. 뭐 이반 까라마조프라든지 드미트리 알료샤 다 우리 하나하나의 인간의 그 일부분이 이제 다 분열돼서 이렇게 네. 하나의 인격화돼서 나타난 케이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제가 이제 톨스토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네. 톨스토이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작가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워낙 대기족이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만약에 도스토옙스키가 안나 까레리나를 썼다면, 네. 그거는 제목이 절대 안나 까레리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까레닌의 부인 안나의 이야기거든요. 네. 실제로 그 제목 자체가 안나 네. 까레닌의 부인 안나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네. 뭐예요? 불륜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작품의 그 에피그라프가 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하리라예요. 그리고 처음에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죽음. 그 네. 철도 기사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안나의 죽음으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이거 하나예요. 네. 너는 이렇게 읽어야 돼, 이 작품을. 안나 까레니나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열려 있어요. 그거는 문제는 이렇게 많아. 네. 근데 나는 네가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지만 답은 네가 찾아. 톨스토이는 뒤로 갈수록 이제 우화를 쓰고, 네. 네, 뭐 좋은 우화들이긴 맞아요. 하지만 정말 이제 딱 교훈이 뭔가 맞아.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네, 바보 이반의 이야기. 네, 딱 읽으면 이 교훈이다. 어떻게 사람은 살 무엇으로 것인가. 사는가. 맞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쓰고 도스토옙스키는 뒤로 갈수록 온갖
기묘한 논리를 펼치는 부글부글거리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키릴로프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읽게 되고 그렇군요. 근데 크게 읽다 보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이 보입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고 우리에게 연민과 사랑을 얘기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쓸 때 그러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쓸 때 도스토옙스키의 막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만 3살이었어요. 근데 오전에 빵빵고 놀던 아이가 오후에 그 아버지한테서 도스토옙스키에서 물려받은 그 뇌전증 발작을 처음으로 일으켜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쓰는 내내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초반에도 그 아이를 여러 명 잃은 그 안악의 얘기가 나와요. 내가 첫 아이를 잃었을 때도 괜찮았다. 둘째 아이를 잃었을 때도 참을만했다. 얘 막내를 잃으니까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작품의 맨 마지막 12챕터 이후에 나오는 그 일류샤라는 소년이 죽어요. 그 소년의 아버지가 정말 절규를 해요. 처절하게. 그거는 도스토옙스키의 절규입니다. 알료샤가 그리고 소년들을 데리고 그 죽은 일류샤 소년을 무덤을 가고 12명이에요. 그 소년이. 아, 그렇군요. 네, 1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도스토옙스키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일류샤였나요? 알료샤였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에 나오는 알료샤 까라마조프는 실제로 알료샤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 3살에 죽은 그 아들에게 인간이 부여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자질을 다 주었고 아직 받지 못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3살에 죽었지만 그 아이를 불멸의 알료샤 까라마조프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도 그 알료샤 까라마조프를 사랑할 수 있게 한 거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쭤본 질문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였는데 사랑과 사실 연민입니다. 사랑과 연민이고 그게 무슨 뭐 교훈, 뭐 동화책 읽듯이 이거 읽으면 뭐 이런 교훈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 진짜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읽으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하다가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마음껏 해석해 보십시오. 근데 이상한 논리랑 부글거리는 괴상한 캐릭터랑 한번 보십시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무슨 교훈을 찾는다기보다 저희가 뭐 또 심각한 신학 논쟁도 하게 될 수 있는 책이지만 읽으면서 일단은 한 번 읽을 책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박사님께 또 배웁니다. 박사님 저 사랑과 연민이 느껴지는 곡을 마무리 곡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러시아적인 노래이고요. 러시아성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밀리언 알르히로즈라고 그 백만송이 장미인데 우리나라 거를 제가 잠깐 봤더니 가사가 완전히 달라요. 번안곡이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러시아적인,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고 하나의 예술가, 가난한 예술가가 이제 그 여배우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도 팔고 캔버스도 팔고 심지어 자기 피까지 팔아가지고 그거를 근데 이 여배우가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 여배우였어요. 근데 이제 여배우들은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가가 사는 도시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여배우가 꽃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팔아서 그걸로 꽃을 사서 그 여배우가 자는 그 이제 머물고 있던 그 호텔의 광장, 바로 앞에 광장을 다 그 꽃으로 메운다는 내용이에요. 뭔가 굉장히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올 맞습니다. 것 같은 좀 징글징글한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로 뽑았습니다. 저 가사는 저 한국 노래 번안곡 가사가 좋습니다. 약간 먼 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백만송이 장미를 튀우면 다시 돌아가는 약간 좀 소름이 돋는데요. 뭐 이렇게 피 끝까지 팔아가지고 장미송이. 근데 이제 끝까지 가난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다 팔았으니까 캔버스도 팔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중요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거는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평생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단 한 번에 그 가득한 꽃으로 가득한 그 광장을 선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그 여배우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슬라브의 스케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번역가이자 작가 러시아 문학 전문가 김정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정아 박사님의 추천곡 알야 뿌가초바의 백만송이 장미 들으시면서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Жил-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